극우, 포퓰리즘,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들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중앙대학교 신광영 명예교수의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총 5가지 단계를 따라서 극우 현상이라는 복잡한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극우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신광영 교수는 이 극우라는 현상을 3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권위주의적인 생각, 즉 의식에서 출발해서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조직을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이 이념을 실제 정책으로 만들려는 정당으로까지 발전한다는 거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파랑 극우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전통적인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경기장 안에서 규칙을 지키며 뛰는 성수잖아요. 그런데 극우는 우리 편 아니면 다 적,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면서 경기장 규칙 자체를 무시하고 바꾸려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죠. 그럼 포퓰리즘은 뭘까요? 이건 좀 다른데요. 어떤 이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 스타일 혹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를 깨끗하고 순수한 우리 대중, 썩어 빠진 저들 엘리트, 이렇게 딱 둘로 나눠서 대립시키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런 방식은 좌파든 우파든 누구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개념 정리는 이점 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도대체 서구 사회에서 극우는 왜 이렇게까지 힘을 얻게 된 걸까요? 그 원인을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보통 여기서 시작됩니다.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선진국에 있던 공장들이 인건비가 더 싼 나라로 막 옮겨가기 시작했잖아요. 그 결과 원래 그 공장들이 있던 자리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거대한 공백이 생겨버린 거죠. 이 숫자를 보시면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1970년대만 해도 미국인 4명 중 1명은 제조업에서 일했는데 지금은요? 10명 중에 겨우 1명꼴이에요. 정말 엄청난 변화죠. 당연히 노동자 계층의 경제적인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쌓인 불안과 분노의 화살이 종종 향했던 곳이 바로 이민자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민자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을까요?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흔히들 유럽은 반이민 정서로 뒤덮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이민이 경제나 문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유럽인들의 비율이 오히려 꾸준히 늘었다는 겁니다. 줄어든 게 아니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인종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인데요. 2015년에 유럽에 큰 난민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회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아니 그럼 이상하잖아요? 대다수는 이민에 긍정적인데 어떻게 극우 정당들은 선거에서 이기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극우 정치의 핵심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민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진 20에서 30% 정도의 소수 유권자를 아주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키워서 이민 문제를 정치의 중심에 딱 갖다 놓는데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서구의 사례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신광영 교수는 한국의 극우는 서구와는 뚜렷하게 다른 4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요. 첫째, 민족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친미나 친일 성향을 보인다는 점. 둘째,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 남성들이 역차별 당한다는 남성 피해자 담론을 활용한다는 것. 셋째는 특정 종교 집단과 아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극우 유튜버들의 막강한 영향력입니다. 서구랑은 좀 다르죠?
미디어를 보면 마치 극우가 엄청난 세를 얻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외국인 혐오, 성차별,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극우 지표에 모두 동의하는 사람은 성인 11명 중 1명 정도라고 합니다. 아직은 분명한 소수이지만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정치 제도가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극우 정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위험성의 크기는요, 어떤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정당이 힘을 합쳐야만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의원 내각제에서는요, 극우 정당도 다른 당과 타협해야 하니까 좀 온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대통령제는 어떻죠? 선거에서 이기면 승자가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민주주의 제도를 하나씩 무너뜨리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광영 교수는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바로 이 말인데요. 선거는 쿠데타와 같은 효과를 지닐 수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단 한 번의 선거 결과가 사실상 쿠데타처럼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분석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선거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면, 과연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안전정치는 무엇일까요?